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 긴 세월 동안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친구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자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다. 그 순간 깨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인생도 이 접시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안도감마저 들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느껴왔던 이상한 기운, 설명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들이 한순간에 퍼즐 맞추듯 들어맞았거든요. 70살이 되도록 속아서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죠. 강미자, 너는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제 눈빛이 번뜩이는 걸 봤어요. 40년간 참아온 분노가 마그마처럼 치솟아 올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현명한 아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여자는 모르는 척하고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요. 그 말을 40년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그만 내 인생을 되찾겠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 남편은 상상도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한 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40년간 순종적인 아내로 살았던 강미자는 죽었고, 이제는 전사미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스마트폰을 켜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요즘 세상 70살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클릭 한 번으로 상담 예약을 잡고 법률 상식도 익힐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스스로 한탄스러웠어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밤새 잠 못 이룬 채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황혼 이혼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니,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오전 10시 남편이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폭탄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수저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김치 한 점이 입에서 떨어져 나갔고 4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희한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주도권이 제게 넘어온 거죠. 뭔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넘게 바람 피운 남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들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외롭다느니, 실수였다느니, 이제 끝낼 거라느니. 30년 동안 들어온 거짓말의 연장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오후 법무법인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는데 처음에는 70세 할머니를 의아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 보이나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증거 수집, 생소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며 제 무기로 만들어갔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배우자의 불륜 증거가 있으시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증거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겠네요. 변호사는 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당연히 저희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배신의 도구에 사랑의 기념일을 새겨놨다니. 그 안에서 발견한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40년간의 불륜 기록, 카톡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저는 그 모든 걸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았을 테지만 그날은 차가운 서류만이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봅니다. 비웃으며 말했죠.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해주던 여자가.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얕잡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70년을 산 여자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7번째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라도 사왔을 텐데 그날은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리더니 배달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철수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생일 선물로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기억할 생일 선물이었죠. 그때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남 기철이가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차남 기호까지 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내 아버지가 40년 넘게 바람 피운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제가 제일 실망한 건 아들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재산이었다는 점이에요.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도 생각해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워온 건 자식이 아니라 욕심 덩어리들이었다는 거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불륜보다도 더 아픈 상처였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밤늦게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아이들 뒷바라지, 가계부 쓰며 허리띠 졸라매던 날들.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요.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말이죠.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실력이니까요. 70세 할머니가 탐정을 고용한다니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만 선불금을 내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남편의 차명 계좌, 은닉 재산, 그리고 그 여자와의 만남 증거까지 모든 걸 찾아주세요. 탐정사무소 사장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할머니는 처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40년간 당한 걸 되돌려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차명으로 쌓아온 재산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부동산만 해도 아파트 3채, 상가 2개. 저는 물 한 모금도 아껴가며 가계부를 썼는데 남편은 그 뒤에서 아파트를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40년간 바보처럼 속아 살았다는 자괴감과 함께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관계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김순희를 위해 아파트까지 사주고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까지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특가 상품만 골라 담을 때 말이에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겼을 때 젊은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위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걸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처음엔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녹화된 영상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장남과 차남이 매일같이 집에 와서 재산 분할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아버지, 엄마한테 다 뺏길 순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래, 차명 계좌들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변호사도 다시 알아보자. 엄마가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요. 평생 순하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순한 게 아니라 참고 있었던 건데 그걸 순하다고 생각했다니. 70년을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다 녹음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들었죠.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욱 굳혔어요.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2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작전이었죠. 엄마, 이혼은 우리 가족 전체를 파탄에 빠뜨려요. 손자들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할머니.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고 30년간의 배신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파일을 열자 차명계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불륜 증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40년 동안 숨겨온 재산들이에요. 그리고 김순이라는 여자와 바람핀 증거들이고요. 장남이 버럭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나갔어.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럼 이것도 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몰래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상대로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대화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준비한 녹음 파일을 틀어주니 아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불법이든 뭐든 여러분의 진심은 잘 들었어요.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이나 노리고 있었구나.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들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다. 이제 정말 끝낼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죠. 가족이잖아요라고 애원하는 아들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가족? 30년 넘게 바람피운 남편과 어미 재산이나 노리는 자식들이 가족이라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법정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설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 반격을 보여줄 무대가 마련된 거니까요. 거울 앞에서 법정용 옷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어요. 강미자,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라. 그 순간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강인한 한 명의 여성이었죠. 법정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저에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모르고 있던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4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자 언니, 정말 언니시죠? 그녀는 40년 전 제가 미혼모였을 때 어쩔 수 없이 보낸 딸 은미의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은미가 돌아가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았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딸에게서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고아원에 있어요. 은미가 돌아가기 전에 당신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몰려왔거든요. 당시 저는 20대 초반의 미혼모였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고
혼자 키울 여건도 안 됐죠. 어쩔 수 없이 딸을 입양 보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낸 딸, 평생 죄책감으로 가슴에 품고 살았던 아픈 상처였어요. 은미를 보낸 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년 딸의 생일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울었어요. 딸이 잘 자라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죠. 그러다 철수를 만나 결혼했고 장남 기철이와 차남 기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은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원장 선생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12살 소년을 데려와 주시더라고요. 준호야, 이분이 내 할머니시다. 준호라는 아이가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은미를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할머니가 진짜 제 할머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핏줄,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은미는 싱글맘으로 혼자 준호를 키우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죽기 전까지 생모인 저를 찾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억눌러온 모성애가 한순간에 폭발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이 아이가 제 손자라는 걸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99.9% 일치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장남과 차남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재산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제 가족이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손자가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낳은 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손자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0년 전에 버린 애 이야기를 지금 와서. 장남 기철이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버렸다고요? 제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보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였어. 차남 기호도 가세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상속권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역시나 돈 이야기였어요. 제 아들들에게는 가족의 정이나 혈육의 소중함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준호만이 진짜 제 가족이라는 걸요. 그날 밤 준호와 단둘이 앉아 은미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잃어버렸던 모성애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게 제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가 집에 온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매일같이 와서 저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죠. 엄마, 정신 좀 차려요.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할 일이야. 장남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준호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준호를 단단히 지켰습니다. 제가 몰래 설치한 녹음 장치를 통해 알게 된 건데 두 아들이 준호를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 애를 어떻게든 없애야 해. DNA 검사 결과가 가짜일지도 모르잖아. 맞아. 다시 검사를 해보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12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말이에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알렸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며칠 후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들까지 가세해서 저를 몰아붙이려 했어요. 어머님, 준호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할머니. 가족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파일을 올려놓았죠. 여러분이 준호를 없애려고 계획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녹음 파일을 틀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음모가 들통난 거죠. 엄마가 우리를 도청했어요? 도청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어. 내 손자를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순간 장남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어. 40년 전에 버린 애 때문에 진짜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진짜 가족? 재산만 노리는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너희들이 언제 날 가족으로 대했니? 시어머니, 병수발부터 집안일, 육아까지. 난 너희들의 무료 가정부였지 가족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차남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우린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준호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없으면 더 편할 거예요. 다시 고아원에 가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니. 준호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설령 제 친아들들과 완전히 원수가 되더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준호의 상속권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은미의 출생신고서, 제 친자 확인서, 준호의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만나자는 아들들의 협박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보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남편과 두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준호의 상속권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죠.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30년간 불륜, 차명 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그리고 준호가 제 친손자라는 증거까지.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어요. 특히 DNA 검사 결과와 은미의 출생신고서가 결정적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진술이었어요. 미자가 40년 전에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되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과거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맞습니다. 은미는 제가 20대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하지만 준호는 엄연히 제 손자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남이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애한테 우리 재산을 줄 수는 없어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제지에도 장남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낳은 아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증언대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때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딸 은미의 아들이에요.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죠. 제 인생과 손자의 미래를 지킬 거예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미 결과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믿었거든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승소,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70%, 그리고 준호의 상속권 인정까지 완승이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혈연관계가 명확하고 원고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준호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승리한 후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어요. 사실 저는 일부러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지만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가짜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준호에게 상속한다고 적어뒀어요. 장남과 차남이 그 유언장을 보고 기절초풍할 모습이 눈에 선했죠. 하지만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준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들이 달려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날 배신한 자식들한테 줄 재산은 없어. 사실 진짜 유언장에는 아들들 목도 어느 정도 남겨뒀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알려줄 생각은 없었어요. 당분간은 말이죠. 차남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거든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때마다 날 실망시켰잖아. 남편은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30년간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숨긴 죄가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몰래 차명 계좌의 돈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놨죠. 여보, 이미 늦었어요. 모든 계좌는 법원에서 동결됐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는 걸 보니 통쾌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할머니랑 함께 살 수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아이야말로 진짜 제 가족이라는 걸요. 돈이 아니라 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70세 할머니의 황혼 이혼과 숨겨진 손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당당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제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살았던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였어요. 차남 기호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기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그래도 차남은 꾸준히 찾아왔어요. 준호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장남 기철이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제게만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독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다니.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안타까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 남편 철수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그 여자 김순희한테도 버림받았죠.
나이 든 남자의 몰락은 참 빨라요. 어느 날 철수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미자야, 나 좀 살려줘. 갈 곳이 없어.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여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각자의 길을 가야죠.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착한 아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동정과 사랑은 다른 거야.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어. 며느리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저를 우러러 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 싸움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남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었죠.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완전히 끊을 수 없더라고요. 차남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경계는 확실히 했죠. 기호야, 엄마는 이제 준호와 함께 살 거야. 내가 진짜로 반성했다면 이걸 이해해야 해. 차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준호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들이었지만 오히려 더 진실한 가족 같았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40년간 살았던 그 집의 답답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했죠.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준호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어요.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밤, 저는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70세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몰랐거든요. 재산 정리도 끝났어요.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까지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준호를 위해 쓸 생각은 없었어요.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미혼모 지원 단체와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할머니, 돈을 다 나눠주면 어떡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야, 돈은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는 거야.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준호라는 소중한 손자, 늦게나마 찾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이것들이 저에게는 돈보다 훨씬 소중했거든요. 몇 달 후, 차남 기호가 준호의 생일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었죠. 엄마, 준호 생일 축하해. 고마워, 기호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죠. 장남 기철이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망하며 보내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싸운 거?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 진짜 용기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덧붙였죠. 할머니가 싸운 건 가족이 아니라 거짓말과 배신이었어. 1년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여행도 다녔죠.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이었어요. 준호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와서 시끄럽게 떠들 때면 이게 진짜 가정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어느 봄날 저는 준호와 함께 한강 둔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할머니, 엄마도 이런 곳을 좋아했을까요? 은미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은미가 준호를 제게 보내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은미도 이런 곳을 좋아했을 거야. 너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 철수를 마주쳤어요.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하거나 안쓰럽지 않았어요. 미자야. 철수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말을 안 해요? 준호야, 어떤 사람들과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생생해졌죠. 강미자, 내가 해냈구나.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준호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죠.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비행기 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뭐 있어? 70년 살면서 비행기보다 무서운 것도 많이 겪었는걸.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차남에게 보냈을 때 기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70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더라고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강연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시니어 여성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인생은 용기를 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준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크고 생각도 깊어졌죠.
가끔 은미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준호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게 최고의 효도야. 어느 날 장남 기철이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넘게 걸렸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기철아, 엄마도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강 둔치에서 준호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나 싶었죠. 준호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내일을 꿈꿨어요. 70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었거든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강미자, 수고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죠. 내일은 뭘 하고 싶니?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70년을 살아서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죠.